나는 미안해졌습니다. 작은 딸은 5평 남짓한 방을 얻고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불편했던 기숙사 생활, 그리고 실습을 위해 방을 구하지 못해 몇 달을 여성 전용 독서실에서 지내야 했던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낸 딸을 바라보며 엄마는 안도와 미안함을 동시에 느낍니다. 이 수필은 아이의 단단한 삶 앞에서 부모가 느끼는 복잡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딸의 작은 방. 작아서 아늑하다는 딸의 말은 위로가 되지 못했다. 모두들 크고 넓은 방을 선호하기 마련인데 작은 딸은 5평도 안 되는 작은 방을 넘치도록 좋아했다. 하고 싶은 의학 공부를 위해 지방 유학을 선택한 딸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아이여서 그런지, 부모 걱정 안 시키려는 착한 심성을 가진 아이여서 그런지 작은 방에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린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 작고 아늑함을 즐기는 모양새였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기숙사 생활을 시작해서 그럴까. 본과 2학년이 되어서 4평 남짓한 청년 행복주택으로 옮겨 지내게 된 아이는 자기만의 방이 생겼다는 사실에 무척 만족스러워했다. 집에서 지낼 때도 큰딸과 따로 방을 썼던 아이였는데 약 4년을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했으니 크고 작은 불편들이 많았을 것이었다. 한 번도 그런 낌새를 내비치지 않은 작은 아이의 무던하고 참을성 있는 성품이 고마웠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란 걸 나는 잘 알았다. 작은 딸은 그런 아이였다. 그래서 불평 없는 딸만 믿고 마냥 마음을 놓을 순 없었다. 딸을 보러 갔다가 기숙사에 들여보낼 때마다 홀로 걸어 들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에서 눈길을 거두지 못하고 아이가 눈앞에서 사라지고서야 발길을 돌렸던 날이 어디 한두 번이었던가. 차마 그대로 떠날 수 없어서 아이가 들어가 앉아 있을 방을 올려다보다가 전화를 걸어서 기어코 창문 밖으로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나서야 발길을 돌리곤 하였다. 그러다가 들어가게 된 행복주택도 처음에는 불안하여 한동안 많은 생각에 휘말리며 지냈다. 그래도 기숙사는 학교 울타리 안에 있는 시설이었지만 행복주택은 학교에서 버스로 30분이나 가야 하는 거리에 있었고 변두리에 위치해 나는 오히려 기숙사에서 지낼 때보다 더 안절부절 못했던 것 같다. 처음 한 해는 기숙사와 행복주택을 병행하며 지냈는데 고맙게도 딸은 무난하게 적응해 주었다. 4년을 룸메이트랑 방을 함께 쓰다가 오롯이 혼자가 된 딸은 해방과 자유를 만끽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딸이 늘 안고 자는 긴 베개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아이 모르게 눈치를 살피게 되었다. 그래, 참고 있는 거지. 아직 어린아이인데 홀로 지내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에 나는 되레 더욱 명랑한 얼굴로 아이를 대하곤 하였다. 그렇게 온갖 근심 걱정에 마음의 온도가 널뛰게 하는 1년을 보냈는데 본과 3학년에는 실습 위주의 수업으로 바뀌면서 반년 동안 다른 거주지를 옮겨야 했다. 대학병원이 부산과 양산 2개시에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실습도 2군데를 나눠서 진행하는데 상반기는 부산 도심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실습을 하게 되었다. 오전 7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이루어지는 실습 시간이었다. 응급수술이 있어서 호출을 받을 때면 바로 달려가야 하는 사정이었다. 그래서 다들 대학병원 인근에 있는 원룸을 빌려서
그 시기를 보내는 것이 관례였다. 뒤늦게 딸과 원룸을 알아보러 갔을 때는 이미 동이 난 상태였다. 양산 물금에서 부산 아미동까지 출퇴근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마음먹고 있는 사이 딸은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지낼 수 없겠다 싶었는지 수소문해서 고시텔을 알아봤다. 병원에서 횡단보도 건너면 바로 오갈 수 있는 거리에 여성 전용 고시텔이 하나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 겪는 고시텔이었다. 5평도 안 되는 행복주택보다 더 작은 방에 아이를 혼자 두고 떠나야 하는 내 마음이 얼마나 선득했는지. 다른 학과보다 일찌감치 개학을 하는 의과는 1월 중순에 개강을 했고 아이는 그때부터 고시텔에서 저녁과 밤, 새벽을 보내야 했다. 3평 남짓의 작은 방. 침대가 방의 대부분을 차지해 버렸고 침대 위쪽으로 벽장이 있어서 옷이며 물건들을 수납하고 침대 옆에는 46리터짜리 1998년산 전기 냉장고가 놓여 있었다. 그 냉장고로 말하자면 도무지 냉장이 안 돼서 아이가 지난밤에 넣어둔 스파게티가 꽁꽁 얼어서 다음날 전자레인지에 해동을 시키고 데워 먹어야 했고 넣어둔 생수 5통은 꽁꽁 얼어서 마실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했다. 보름을 지켜보다가 주인에게 말해서 바꿨지만 결국 새로 들어온 냉장고도 1998년산에 안에 모든 것들을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능력이란 다르지 않았다. 1월과 2월은 한겨울이어서 전기장판도 없이 침대 위는 싸늘했는데 첫날 자고 일어난 아이가 많이 추웠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참을성으로는 따를 사람 없을 아이가 많이 추웠다고 함은 내가 바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었다. 전열기 제품을 쓰지 말라는 경고문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단단히 주인을 설득할 결심을 하고 전화를 했다. 예상 밖으로 주인은 순순히 전기장판 사용을 허락해 주었다. 방바닥은 침대에 올라가기 전 바닥에 열 전지판이 깔려 있어서 난방이 되었지만 침대 밑바닥에는 그것조차 없어서 냉랭했다. 또 문제는 외풍이었다. 창문이 하나도 없는 방보다는 낫겠지 싶은 마음에 창 쪽 방을 선택하다 보니 외풍이 심했다. 그 또한 주인과 단판으로 뽁뽁이를 붙일 수 있었다. 산 넘어 산. 작은 딸이 의학 공부를 마치고 정식으로 의사 가운을 입게 되기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또 얼마나 있을까. 집 떠나 먼 외지에서 공부를 하며 몇 년을 지내다 보니 딸은 제법 독립심 강하고 주체성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 다른 동기들에 비해 소박한 방에서 생활하는 작은 딸이 항상 마음에 걸려서 나는 한 달에 2~3번씩은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운전을 했다. 그런 내가 걱정스러운지 딸은 뭐든 괜찮다며 응수한다. 불평할 줄 모르고 웬만한 것들은 참고 견디는 딸의 성격을 알다 보니 내가 미루어 짐작하면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경우가 덜어 있었는데 딸은 이런 내가 때때로 부담스러운 것 같았다. 그래서 작은 딸에게 향하는 신경을 애써 돌리기 위해 일산에서의 내 생활을 분주하게 만들기도 했다. 2024년 올해 딸은 의대 증원 문제로 휴학을 했다. 고시텔 생활을 접었고 물금에 있는 방에서 뒹굴다가 간혹 친구나 동아리 동기들과 여행도 다닌다. 일산에 와 있을 때는 단기 알바를 찾아서 노동하는 청춘이 된다. 학교 수업이 정상화되면 복귀할 태세로 중장기 아르바이트는 엄두도 못 내고 단기 알바를 찾아서 일을 다닌다. 고양시와 파주시를 가리지 않는다. 파주의 조리읍에 있는 물류센터 같은 곳에 알바를 갔던 날은 하루 종일 내 마음이 앉아있질 못했다. 백로를 며칠 앞둔 요즘은 오후 7시 반이면 이미 어두워서 퇴근길이 걱정되었다.
작은 딸을 데리러 갔는데 오지에 위치한 현장을 찾아가면서 놀란 나는 7시 반이 되자마자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속에서 두리번거리다가 딸을 찾았을 때 안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이는 다이어리 만드는 회사에서도 홈플러스에서도 포장하는 회사에서도 힘들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나의 노파심을 진정시키고 저녁밥을 아주 맛있게 먹었다. 휴학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주고 푼돈을 벌기도 했지만 딸은 하루 알바를 하면서 최저임금으로 번 돈으로 보고 싶은 뮤지컬도 보고 사고 싶은 다이어리 스티커도 사면서 한결 명랑해졌다. 노동으로 땀 흘리며 돈을 벌면서 한 뼘 성장한 것 같다. 훗날 돌이켜보면 아이의 허송세월 같은 올해의 시간이 헛된 것만은 아니라 아이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값진 경험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등 떠밀려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여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아이이니 앞으로 자기의 세계쯤은 거뜬히 짊어지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동아리 모임이 간헐적으로 있는 바람에 딸은 다시 물금의 작은 방에서 지내고 있다. 그곳에서 공부하고 라면을 끓여 먹고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며 노래도 흥얼거리면서 침대에서 뒹굴고 있을 것이다. 작은 딸이 유리창 너머 수평으로 흐르는 낙동강에도 눈길 한 번씩 주면 좋겠다. 작지만 아늑한 방에서 소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장구히 흐르는 낙동강처럼 담대히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궁리해 보면 좋겠다.